이 연구를 2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친농연 사무처하고 또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하고 이런저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어쨌든 급식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12월 2일 날 어떤 예산이 통과가 됐죠? 네,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임산부 꾸러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면은,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또 그 활동들을 함께 해왔던 우리 한석우 상임이사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 고개를 들고 나타날 수가 없었을 텐데, 또 대통령실과 국회, 또 현장의 뜨거운 요구로 12월 2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것이 설사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을 할 때는 예산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연히 현장으로부터 요구는 항상 있죠. 근데 그 현장의 요구를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정부 부처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잘 됩니다. 친환경 꾸러미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는 것에는 당연히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공약에 들어간 것에 그치지 않고 123대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친환경 농업이 최근에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2010년, 11년에 면적과 전국 농산물 생산량의 1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어져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친환경 농업 정책을 어떻게 정부 농업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 거냐, 이 고민을 하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에서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회에 가게 됩니다. 국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론회들이 매일 열리죠. 연말도 지금 방 하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그렇게 사안이 많은데 제 주관적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토론의 제목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아무거나 생각 드시는 거 뭐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기후 위기로 나오든 뭐 기후 회복력으로 나오든 기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오늘 저희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먹거리 이런 쪽은 아니고요. AI가 가장 요즘에 뜨겁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론회, 산업계든 뭐 정책을 다룬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의외라고 생각되는데 재해가 상당히 토론회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재해도 있지만 올해 가장 큰 재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불이 있었죠. 네, 어마어마한 산불이 우리 경북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건 또 그 마을과 그 마을에서 영농을 하던 우리 마을 주민 전체를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그런 재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AI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또 고민이지만 어쨌든 기후농정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것은 다시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농업정책의 중심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을 이미 경기도는 경기친농연과 또 진흥원이 주도해서 작년부터 기후급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식탁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식탁으로 바꾸자, 식단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속에서 이 문제에 정말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9월에는 기후위기의 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행진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조사해보면 이따도 또 나오겠지만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정책으로 대응할 건지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다시 농업정책의 중심에 두려면 기후위기에 친환경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해야겠다. 단지 이제는 농민들끼리만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기후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파주시하고 안산시에서 이 기후농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친환경 농업 이야기를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안산시 지속발전협의회랑 그 다음에 안산시 기후위기 비상행동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또 아래는 파주시에서 우리 파주 친동연과의 간담회 속에서 먹거리 연대와 또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기후위기 시기에 맞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들으시면서 이따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요. 우리 31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모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농축수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정책들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경기친동 회원님들께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따 설문도 할 겁니다. 하나하나 꼭지들을 보시면서 이게 내 농사, 친환경 농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가 앞으로 더 중요할까? 만약에 내가 시장, 군수, 경기도지사라면 나는 어디에다 예산을 가장 먼저 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같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도지사, 시장, 군수, 또 의회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에 먼저 정책, 조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신 의견을 담아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상치 못했던 작년 12월 3일에 계엄 혹은 내란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하에서 농정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그 뒤에 손 드신 분. 네, 여주시 세종대왕면 부양리의 마을 식당입니다.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새마을 식당이라고 요 명칭에서 호불호가 있으신데 네. 새마을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부양리에 약 1메가와트 마을 공동체 태양광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양리 주민이면 누구나 저 식당에 와서 점심 식사를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 때가 민주당 내부 경선의 과정이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기후농정이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핵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온라인에 나갔던 공약 홍보물입니다. 식량위기 미리를 대비해서 기후위기 시대에도 식량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래서 식량주권 특별법을 제정을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을 할 것이고 농업에서는 재해,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담았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오늘 그 책자 뒤에 있는 구호가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버티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2배 확대, 많은 고민이 담긴 문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배 확대해도 2010년, 11년에 친환경 농업이 가장 많이 확대돼 정점을 찍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배 확대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빨리 더 늘려나갈지 고민을 해가자. 경기도도 깊이 고민하는 축산도 지속가능한 축산, 경축순환농업도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게 에너지를 바꾸는 게 단순하게 발전으로 아까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주민소득이 생긴다. 이 이야기 한 거 아니고요. 농촌이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할 때 다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지를 다 전답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거기 위에다 태양광을 얹어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는 약간 주면서 나머지 돈은 그 사업을 설치한 기업들이 외부 자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땅 위에서, 농지 위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같이 생산하고 여기서 나온 농업소득과 에너지소득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복지도 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도 하자. 이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햇빛소득마을이 지금 저희가 공약으로 만들어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년 동안 매년 100개씩 500개를 하기로 했다가 최근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이 해서 임기 내에 연 500개, 5년 동안 2,500개를 조성하는 아주 큰 국정과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정과제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그리고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 어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외국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쌀 농사 짓는 과정에서랑 이 작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트랙터 투쟁 많이 하셨었죠. 이제 내란 과정에서도 했었고, 기억하실 텐데 유럽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트랙터를 이끌고 거리에 쏟아나져서 나왔던 뉴스 보도 기억하십니까? 네, 많이 보셨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의무를 다해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농민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거 자체는 뭐 당연한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일단 비료나 이런 것들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축산 분뇨 같은 걸 줄여서 토양 내에 질소질 같은 것들이 일정 기준치 이상 만약에 검출이 된다. 그러면 농가에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가 됐고요. 독일 같은 데서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니까 기름 쓰지 마. 면세유는 앞으로 안 줄 거야. 그 면세유는 석탄, 화석연료니까 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지을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농사를 지으려면 생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미 친환경은 관행농법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러면 그 보상을 당연히 농산물 가격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값싼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낮췄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트랙터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프랑스 아주 젊은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마크롱 대통령이 농업 박람회에 프랑스 농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년 하는 큰 규모의 프랑스 농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간담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민 단체 대표자들한테 들어오셔라. 내가 여러분 대표자들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당시에 단체 대표자들이 거부를 하고 밖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박람회장 흙바닥 위에서 농민들하고 서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약속한 것이 프랑스의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게 재작년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프랑스 농림부, 지금 프랑스는 농림부의 명칭이 식량주권부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명칭을 바꿨는데 식량주권부 장관이 식량주권법 제정을 약속을 했고요. 식량주권법이 올해 3월 말에 프랑스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프랑스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의 제일 앞에 총론에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농업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일반 산업이자 의제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농업은 농산물 생산하는 1차 산업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우리 국민들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시를 했고요. 법률에 그 농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태, 유기농을 적극 육성하고 지자체, 기초부터 광역, 정부까지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먹거리와 농업정책을 농민, 시민, 지자체, 행정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도록 정부 의무로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 회의록을 보면 참 뭐랄까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서 헛웃음이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 농업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의회록을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냐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의원들이 다 농업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을 아는 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 프랑스 농민의 70%가 사라진다. 돌아가시거나 나이가 들어서 농업을 중단한다. 과연 그때 프랑스 농업이 지금처럼 계속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어떤 의원이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량주권법은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프랑스의 식량주권을 위한 기본법이라고나 아주 긴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쉽게 식량주권과 관련한 이런 큰 법은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민주당에서 공약을 식량주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제 살펴볼 2022년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에 따라서 2023년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올해 3월, 4월에 모든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모두 수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여기에는 모두 농축산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이고 혹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먹거리를 줄 건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 담은 시군도 있고요. 아주 거의 내용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했지만 설문에
그 계획들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이따 설문 항목에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딱 봐도 뭐 감이 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탄소 농업으로 구조전환을 하겠다. 특히 이제 축산 부분이 많이 특히 메탄 같은 데서 이제 배출을 많이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농축산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고 농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또 우리 시설 농업할 때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런 주요한 내용 너무 당연하지만 또 우리가 깊게 들여봐야 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국가 차원의 추진책에는 볼 필요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스위치 더 경기도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정책과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을 바꾸자 스위치 더 파밍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그래도 경기도만큼 제가 봤는데 광역도에 친환경 농업 정책이 강조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친농위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실한 강조가 있고요. 축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고 에너지 자립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책은 결국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여기 계신 친환경 농업인들이 실제 그 실천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먹거리를 먹는 우리 도민 시민들이 그 먹거리를 소비를 해줘야지만 진전됩니다. 절대 사람들의 참여가 없이 정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도 기후도민회의라는 걸 열어서요. 5개 분과, 농축산분과도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수립을 했고 돌아가서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시군에도 누가 기후농정을 챙기고 누가 이 농업 부분에서 이 실천되는 일들을 점검하는지 모든 시군에 체계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 그림들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할 때 경축순환 농업, 그 다음에 분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저희가 앞으로 6월까지 더 만들어 갈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한 1, 2월까지는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어 갈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탄소 중립, 경기도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10개의 가장 우선순위 정책을 선정을 했는데, 뭐, 경기친농위원회 힘이겠죠? 1위가 친환경 농업 확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도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학교 공공급식은 이제 이 안에는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포기하고 중단하면 당연히 거기서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이걸 이제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위기에서는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건 재해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나고 2개의 법안을 아주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농업재해대책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 재해가 닥쳤다. 그러면 재해 그 시점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영농을 위해서 투입한 생산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는 아직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의도적으로 농사를 못 지었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할증, 보험할 때 할증, 자동차 보험은 할증 붙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과실이 있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농사 짓다가 재해가 났는데 농업인이 잘못해서 재해가 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증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경기도 시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험은 가입률이 많이 높아져야지만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응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이 씨앗과 품종 전환 것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생태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다양한 실천, 친환경 농업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할 때마다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공고가 나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가 3개 부처가 같이 하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식량과 에너지를 같이 생산하는,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 공동체가 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국의 마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가서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체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 스마트 농업하면 거부감이 일단 많이 드시죠. 근데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보편적인 많은 스마트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이런 농민을 위한 스마트 농업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업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친환경 농업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실천하는 농가들의 실천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지만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이 생태 제도라고 하는 유럽 농업의 공동농업 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농가에게 다 직접 주는 돈입니다. 직불제로 농가들이 친환경 실천, 생태 실천을 할 때마다 하나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그건데요. 저게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농민이 생태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엔 바로 돈이다. 농민에게는 보상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돈을 아껴주는 거다. 왜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줄이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천 보상의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식단을 바꾸면 친환경 농업이 당연히 삽니다. 농민들이 비싸다고 친환경 농산물을 안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식탁 위에서 많이 먹을수록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후급식이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농민에게 희망을, 아이들에게 건강을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지구에게도 건강을,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기후급식, 우리 시민들이 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면 지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후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일단 학교하고 공공급식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농산물, 생태적인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유럽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이 친환경 기후급식, 그때는 기후급식이라는 용어 쓰진 않았고요. 유기농 급식을 실천해온 이 스웨덴의 한 도시는 전체 급식에서 친환경 비율, 유기농 비율이 90%에 달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지역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이걸 해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귀찮으시죠? 진짜 1년 내내 농사 짓고 잠깐 이렇게 겨울에 쉴 때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또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책 얘기도 들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시대가 기후 위기에 맞는 농업 정책을 만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친환경 농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산시하고 파주시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었던 건 이 처음으로 기후 행진을 시작했던 해에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모든 시군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먹거리 이야기를 그때 같이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데 지금은 같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산하고 파주에서는 다시 기후위기에 친환경 농업이 있었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안산시, 파주시에서는 지속협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농연하고 같이 내년 지방선거 공약도 같이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시군 농정의 정책에 친환경 농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군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후 농정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내년에 선거가 됐을 때 후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공약으로 반드시 공약집에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보고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문도 할 텐데 이 구체적인 이러한 정책 제안의 내용들을 뭐가 제일 중요할까 투표를 통해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경기친농형, 경기지속가능 농정연구소하고 함께 만들어서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 자료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후보들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된 후보가 실제로 민선국이 우리 시군 정책에서 그리고 민선국이 경기도정에서 이 정책들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뜬구름 잡는 같은 이 이야기가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고 하는 하나의 공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농업정책은 친환경 농업정책이 1번,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기후급식을 포함한 이러한 주요 공약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공약들이 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후농정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농정공약의 제일 위에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지금 참 좋은 정책 발표 감사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온, 고온 피해에다가 일조량 부족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자 개량은 금방 말씀하시는데 나왔습니다. 품종 개량이죠. 뭐 이런 거에 견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 저온에 뿌리는 비료, 고온에 뿌리는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기후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이 아니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최근에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농업인 분들은 친환경 실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제 감수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농자재를 그 기업만 배불리는 방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바우처처럼 현금성 지원을 해서 자재를 꼭 필요한 자재만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자재 정책도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이 그 친환경 농업인들이 실효성 있는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자재들을 구입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